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주최하는 권위 있는 대회죠. 가인 법정변론 경연 결선대회가 벌써 11회차를 맞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민사재판 부문에서 서강대 로스쿨이, 형사재판 부문에선 서울대 로스쿨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변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시끌시끌합니다. 검찰 인사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날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검찰 인사 관전 포인트와 의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노 선생의 호를 딴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 결선대회가 지난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가인 경연대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주최하는 권위 있는 대회인데요. 올해 민사재판에선 서강대가, 형사재판선 서울대 로스쿨이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변론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고합 275 나영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 결선 형사재판. 형사재판 결선 주제는 일반 음식점의 조명과 음향시설을 갖추고 감성주점, 단란주점처럼 영업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입니다. 재판 쟁점은 경찰이 영장 없이 해당 주점의 영업장면을 촬영해 확보한 영상 촬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검찰 측을 맡은 서울대 로스쿨에선 해당 촬영으로 업주나 손님의 기본권 등이 침해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는 취지로 치고 나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여 증거를 수집한 이 사건 수사는 임의 처분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증거를 수집하였더라도 적법합니다. 신체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강제 처분으로서 영장이 요구된다고. 변호인단을 맡은 서강대 로스쿨에선 영업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한 강제 수사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측 논리를 반박합니다. 수사기관 제출 증거 일체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점, 이에 따라 자백 보강 법칙에 의하여 유죄가 선고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법률에 착오를 하였기에 무죄임에 대하여. 또 다른 쟁점은 피고인이 노인 요양병원 설립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입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노인 요양병원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돈을 투자한 것이니만큼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 비록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익명조합 계약에 해당하는 점, 둘째, 가사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에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가로채려는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해자는 출자 당시에 불법성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인식하고 있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불법적인 결과에 이를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횡령의 점에 대해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법원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법정 공방 대결입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이제 새로운 10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올해 11회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20개 팀 360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경연 소재와 사건 개요는 경연 1시간 전 주어지고 검찰을 맡을지 변호인을 맡을지 원고가 될지 피고가 될지는 경연 직전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법률적 지식은 기본이고 순발력과 임기 대응 능력 등이 두루 필요한 까다로운 경연임에도 예비 법조인들의 변론 실력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이 재판장을 맡은 현직 고법부장 판사의 평가입니다. 오늘 케이스가 대체로 보면 선례가 없는 아주 그냥 좀 그런 난해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좀 어떤 그 무거운 어떤 좀 나름대로 좀 변론하기 힘든 주제를 팀워크를 잘 살려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열심히 변론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고 싶었고. 상장 민사재판부문 1위 가인상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웅규 송웅지 유혜린. 상장 형사재판부문 1위 가인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윤, 김성진, 임현서. 올해 가인 경연대회 민사재판 부부는 서강대 로스쿨팀이, 형사재판 부부는 서울대 로스쿨팀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경연대회 준비하면서 좀 약간 개인적으로 능력 부족을 많이 느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우수한 팀원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있을 수 있습니다. 셋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하룻강아지인데 싸움개처럼 사납게 결론을 했고 또 하룻강아지인데 싸움개처럼 사납게 변론을 했다는 수상 소감은 형사재판 재판장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던져준 좋은 변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화두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럼 변론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쭉 변론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다 똑똑해요. 눈망울 초롱초롱하고 말 발음도 좋고 법리적 실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싸우러 나온 사람들 같더라고요. 법조인은 법정에서 무엇을 하는 건가? 법정에서 자기의 변론을 통해서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변론을 지켜본 법조계 선배들은 한 목소리로 용기와 정의,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인권의식, 균형감각, 겸손함을 두루 갖춘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 되라고 예비 후배, 예비 법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진지한 자세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꾸준히 견지하고 키워나간다면 여러분 모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제9회 변호사 시험이 서울과 지방거점대학 등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오늘부터 닷새간 치러집니다. 변시를 치는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계의 관심은 합격률과 배출되는 법조인 수에 몰려 있는데요. 합격자 수를 늘려야 된다, 지금이 적정하다, 논란도 많은데 장한지 기자가 관련 단체들의 얘기를 두루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건국대 상호연구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하다 못해 적막한 분위기 속에 제9회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제9회 변호사 시험은 서울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응시자는 지난해 3,617명보다 25명 줄어든 3,592명. 제1회 변호사 시험 이후 응시생 수가 늘지 않고 감소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법조계에선 5년간 5번 불합격하면 응시 제한에 걸리는 이른바 변시 오탈자가 해마다 누적되면서 응시 인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은 하루 휴식일을 포함해 5일간 10과목을 봐야 합니다. 시험 어떠셨어요?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지난 1회 87.15%를 기록했던 합격률은 응시생이 늘어나는 것과 반비례해 해마다 떨어져 2018년 7회 변시 때는 합격률이 49.4%를 기록해 50% 선이 붕괴됐습니다. 지난해 8회 변시에선 50.7%를 기록해 간신히 50%를 넘었지만 여전히 응시자 둘 중 한 명은 떨어져야 하는 수치입니다. 관련해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시험법 제10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 정원 기준 75% 안팎으로 묶고 있다 보니 졸업생들이 누적되면서 합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로스쿨이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변시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민변 등의 지적입니다. 실제 응시생은 늘고 합격률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합격 기준 점수는 제1회 729.46점에서 지난해 8회는 905.5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그리고 합격 정원에 관해서 매번 시험 직후에 불투명한 기준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합격률 자체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 시험으로 애초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반영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그러나 민변 등이 요구하는 것처럼 변호사 시험을 선발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으로 운영하면 변호사 수가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도 법률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 결국은 재발등 찍는 일이 될 거라는 변협의 입장은 한결같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또 대놓고 합격자 수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든지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시험 치시는 분들이 또 합격률에 아주 민감한 적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쉽게 그 합격률을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지금 현재 3만 번째 회원이 등록한 변협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변호사들의 숫자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에서 의견이 먼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입장은 나름 명확합니다. 로스쿨 정원 감축을 전제로 의사 국가고시처럼 변호사 시험도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 합격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관문은 좁히되 일단 입학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4%입니다. 정원 감축을 전제로 요구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정원이 감축이 되면은 궁극적으로 합격자 수도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이제 10년 내에 각 대학원들도 이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논의해서 법조계의 이런 기류를 반영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이슈와 조국 사태 등에 묻히며 논의는 지지부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 상향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응시생들의 실력이 뒷받침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변호사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합격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 장관의 답변입니다. 추 장관은 다만 변시 자격시험화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절대평가와 관련해 적정 합격선에 대한 논의, 출제 문제 난이도의 일정 수준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4월 24일이잖아요. 변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이제 장관 임명되고 내부 문제 바쁘기 때문에 아직 법무부가 이거까지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나야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3, 4월 돼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지 지금은 아직. 법무부는 적정 합격률과 합격자 수 등에 대한 연구 용역 작업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유일한 법조인 배출 경로가 된 로스쿨. 지난 2009년 로스쿨 개원 이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정원 등에 대한 일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201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통행 제한의 적절성 여부와 대안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은 도로교통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슈여서 문제 해결은 결국 국회 몫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르기에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개설됐는데요.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국회 입법, 이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방송이 1호 국민동의 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진행 경과 등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은 201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의 역사와 배경, 적절성,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정식 오픈한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후 청원서 등록을 클릭하면 원하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직접 올려봤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오토바이에 대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오토바이가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청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주소가 자동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누구나 바뀌었으면 개선됐으면 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관련법을 바꿔달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국회는 멀지만 인터넷은 가까우니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더 고용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법으로 직접 제안할 수 있고 또 국민동의 청원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청원서를 등록한 뒤 생성된 인터넷 주소를 SNS 등을 통해 주위에 공유해 30일간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는 청원 요건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청원을 사이트에 정식으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30일간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정식으로 청원이 접수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법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청원인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개정안 없이 그냥 어떤 취지의 어떤 내용의 청원을 이렇게 내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청원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소관위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관위 검토 과정에서 아마 좀 구체화될 거예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의 도입 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됩니다. 청와대 청원의 경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도 정부 관계자 답변으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국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라는 명칭도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가 전자청원 시스템 이름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이 법에 더 많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동의 청원이 함께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며 온라인 국민동의 청원이 처음 국회에 도입된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의견을 내라는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 관전 포인트와 의미를 장한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반응과 의견을 듣기 위해 윤석열 총장의 출근길인 대검 정문에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윤 총장은 정문 앞에서 내리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 반응을 볼 순 없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어제 저녁 7시 30분 공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크게 3가지 포인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를 통해 비검사 출신인 대검 감찰본부장을 제외한 대검 차장과 부장 7명, 대검 간부 8명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표창장 위조 등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바다 건너 제주지검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밖에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가는 등 대전, 전주, 창원, 부산, 제주 등 지방으로 윤 총장 측근들을 뿔뿔이 흩어놨습니다. 윤 총장과 연수원 23기 동기로 조 전 장관 일가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가면서 수사 업무 자체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낸 인사라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보통 초임 검사장을 고검 차장 검사를 보냈던 게 인사 관례죠. 그리고 초임 검사장 아닌 고참 검사장을 고검 차장 검사로 보낸 경우에는 그 문책성 인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좌천성으로 볼 수 있겠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엔 역시 윤 총장과 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보좌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기도 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정권의 신임을 받아 검사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의 의중이 그대로 관통됐던 전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해 앞으로는 윤 총장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성윤 지검장을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우며 윤 총장의 전폭적으로 쏠렸던 힘을 일종의 줄 세우기를 통해 이 지검장에 분산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과거에 근무도 같이 했고, 그리고 뭐 대학 동문이고, 이런 분을 그 가장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좀 힘빼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 빅2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연수원 24기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에 걸친 청와대 압수수색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인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친문 인사를 검찰국장에 보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권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는 조국장의 일형에서 비롯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1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국장은 참여정부 시절엔 이성윤 특별감찰반장의 뒤를 이어 2006년부터 3년간 특별감찰반장을 지냈습니다. 빅2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연이 있는 겁니다. 조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국정원 적폐청산을 이끌었습니다. 추후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정권 입장에선 적폐청산 수준의 인사바람이 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문제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잘못된 인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지금 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충분히 오해 소진이 있다고 봐요. 총체적으로 윤 총장이 대검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역과 기수 안배를 했다며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윤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선 검찰총장은 제3의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는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윤 총장이 의견을 내라는 자신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그런 형식적인 인사 정치 의견을 절차를 내라라고 했음에도 진행하려고 불구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지휘부를 흐트려 놓을 경우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검찰 차원의 반응이나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인사 칼자루를 쥔 건 총장이 아닌 장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인사라는 점에선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의 윤리 경영 파수꾼 역할을 할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이끌 김지형 전 대법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준법감시위원장 직을 수락한 이유와 위원 구성, 향후 운영 등에 대해 밝혔는데 노동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용 기만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자간담회 현장에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간담회는 김지영 전 대법관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엔 삼성의 준법 경영 계획 발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위원장 제안을 받고 처음엔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말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준법 경영에 대한 삼성의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면피를 위해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김 전 대법관이 밝힌 거절 이유입니다. 김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총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향후에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이어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삼고 초력 끝에 결국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거듭 다짐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수락에 앞서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가 마련할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듭 다짐과 확약을 받았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경실련 사무총장 출신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언론인 출신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로스쿨 교수 등 6명이 시민사회 법조계 인사로 꾸려졌습니다. 삼성 사내 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서울대 동양사학과 선배인 삼성전자 사회공헌 업무 총괄 고문이 유일합니다. 영역별 전문성과 우리 사회의 대표성 등을 두루 감안했다는 것이 김지영 전 대법관의 설명입니다. 이상 소개해드린 6분 내정자 전원은 삼성에 아무런 관여 없이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참여를 권유했고 어렵사리 수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쪽의 이인용 내정자도 예외 없이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회 지휘와 운영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7개 삼성 주요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회사 외부에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경영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나 경영위원회 의결 심의사항을 모니터링해 감시하고 법 위반 위험 요인을 인지하면 조사 및 보고를 시행해 시정 및 제재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예방과 대응, 회복의 3단계를 통해 준법 감시자이자 준법 통제자로서 준법 경영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게 김지영 위원장의 공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 최고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를 받는 체계도 만들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 위반 리스크나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김 전 대법관은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뇌물수수, 청탁 등 부패 행위뿐 아니라 노조나 승계 문제 등도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삼성 돈을 받고 일하는 삼성 하부기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김지영 위원장은 준법감시위 감시 대상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단체들은 김지영 전 대법관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냉소를 보냈습니다. 금속노조 등은 김 전 대법관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법무법인 지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 폐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며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려는 보여주기식 행동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위원회의 공식 출범은 2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향후 위원회가 경영 효율과 준법 감시라는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자담배는 담배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연초 담배만큼 유해한 걸까요? 그만큼은 또 아닌 걸까요? 관련해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이유로 전자담배를 퇴출하겠다는 정부와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전자담배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등을 알아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국내 담배업계의 화두는 뭐니뭐니 해도 액상형 전자담배였습니다. 애연가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불쾌한 냄새가 안 나고 덜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전자담배로 이른바 환승을 하면서 전자담배 붐이 일어난 겁니다. 전자담배의 아이폰이라 불리는 줄 등 해외 액상형 전자담배들이 잇따라 국내에 출시됐고 KT&G도 자체 전자담배 브랜드를 내놓으며 전자담배 열풍에 가세했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 담배시장 동향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5월 250만 갑, 6월 360만 갑, 7월 430만 갑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자담배 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전자담배가 중증 폐질환을 유발한다며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전자담배 유해성을 우려하며 제품 사용 자제 권고 조치를 내렸고 전자담배는 편의점 등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정부 언론들은 무식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미세먼지를 고등어 탓하고 탈없는 액상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마치 더 해롭다는 듯 여론몰이로 조장해 나가는 정부의 횡포에 연일 잘못된 정보로 나불대는 각 언론들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 성분 분석 결과 발표 자료입니다.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 결과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에서 검출돼 무리를 빚은 대마 유래 성분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검출됐지만 국내 검출량은 미국 FDA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라는 게 정부 합동조사 결과입니다. 그 밖에 정부 발표 자료는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린에 대해선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스스로도 액상담배와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과장해서 전자담배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미국에서 30몇 명이 죽었다.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진실의 원인은 뭡니까? THC, 비타민 E.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전자담배가 들어온 게 2006년이고 2019년 13년 동안 단 한 명의 환자가 없다가 이제 한 명이 생겼답니다. 전자담배로 인한 의심 환자랍니다. 그런데 폐렴의 원인이 전자담배 한 가지입니까? 자, 이게 진실입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들은 더 나아가 정부가 표면적으론 전자담배 유해성이나 국민 건강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론 담배세를 더 걷어가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액상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연초담배 한 갑의 절반도 안 되는데 국민들이 전자담배를 끊고 다시 연초담배를 피게 만들든지 아니면 액상담배도 관련법상 담배로 재분류해 증세 효과를 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현재 미국 등에서 액상 전자담배 제품의 상대적인 안정성에 대한 오해가 확산됨으로써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다시 관련담배 흡연자로 돌아가는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함. 영국 보건당국은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권고 입장에 변함이 없음. 영국 보건당국 PHE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추가 합동조사를 거쳐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액상담배의 유해성 여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연초에 잎을 원료로 한 경우만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관련 조항도 연초의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으로 확장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유사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 관련 제재나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예전부터 담배 연초에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되기 때문에 그 연초의 줄기나 뿌리 같은 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만들어도 담배에 대한 규제를 하나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법에서 정한 규제를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대해 담배업계 관계자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증세 목적과는 관계가 없고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담배사보다 담배로 딱 이게 들어와서 어떤 제품들이 얼마만큼 수입되거나 제조돼서 얼마만큼 팔리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컨트롤을 이제 빈틈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오늘 3월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삼성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고 삼성과 유착했다. 반성 없이 남 탓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옵니다. 눈에 띄게 머리가 하얗게 쇴 이 전 대통령은 딱딱한 표정으로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320억 원과 추징금 163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구형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보다 징역은 3년, 벌금은 170억 원을 더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하며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기업 현안을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는 것이 검찰의 질타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단 한 명만을 가리킨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을 거듭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 원 대납을 포함해 뇌물 85억 원 등 7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구형 징역 20년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23년을 구형하는 등 검찰 구형량이 더 높아진 건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430만 달러, 5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뇌물 혐의 액수로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특별히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다가 검찰에서 추가한 뇌물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이 된다면 양형면에 있어서 형량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항소심 결심 공판은 끝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당한 고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가 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초원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며 다독이는 등 아이들을 구조하다 숨졌습니다. 26, 김초원 교사가 숨질 당시 나이입니다. 당시 31살이던 이지혜 기간제 교사도 아이들을 구조하다 숨졌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후 기간제 교사들도 질병이나 상해 사망보험 등 도교육청의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초원, 이지혜 교사에 소급 적용되진 못했습니다. 기간제가 아닌 정교사들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음마저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2017년 4월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5일 1심에서 김성욱 씨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원고 패소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성욱 씨는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의 10글자 선고로 김성욱 씨의 바람은 다시 꺾였습니다. 김성욱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떠난 지 5년 9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 깔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욱 씨는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끝까지 일말의 희망을 놓지 못하고 품었습니다. 김성욱 씨는 2018년 1월에야 숨진 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딸이 숨진 지 꼭 3년 9개월 만입니다. 처음엔 관련법에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순직 인정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 이후 기간제 교사도 순직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이 처리된 뒤에야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26살 딸을 잃은 참척의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 겨우 가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의 바람이 대법원에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는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2015년 8월 정기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두 지청은 검찰에서 이른바 부치지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부치지청은 차장검사가 없는 쉽게 말해 지방소도시 외진 곳의 지청으로 통상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검사는 다음 인사에서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인사를 받아주는 게 통상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서 검사의 경우 부치지청에서 또 다른 부치지청으로 발령이 났고 이는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보직에 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게 검찰 공소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은 재판에서 술에 너무 취해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 검사의 인사보복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또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일개 평검사 인사까지 일일이 다 챙기는 자리가 아니고 서 검사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안 전 국장의 이런 주장을 기각하고 직권남용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 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하지만 오늘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일단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의사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먼저 부치지청 근무검사 배려 제도에 대해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판단 위에 대법원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가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이 평검사 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 인사 실무 담당자는 여러 인사 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해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고 이 사건 인사안은 그런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안 전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평검사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직무재량을 벗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첫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지난해 말 대법원에 안 전 국장의 구명을 요청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원장은 진술서에서 2015년 8월 검사 인사를 앞두고 자신이 법무부 검찰과 평검사 인사 담당 검사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날 예정인데 다른 대도시 지청으로 발령내 달라는 민원을 했고 그 유탄을 서 검사가 맞은 거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광주고검 차장이었던 박 원장은 대도시 검찰청에 배치받아야 아들을 대도시 중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고교 후배의 부탁을 듣고
수긍할 만하다 생각해 민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과거 검찰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험상 지청 인사는 검찰국장이 아닌 사실상 인사담당 검사의 전결사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없기에 저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처신인 줄 알면서도 이 진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박근택 원장의 진술서 내용입니다. 검찰국장이 평검사 인사까지 관여하지 않고 서지현 검사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안 전 국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서입니다. 성추행은 100번 잘못한 일이지만 미투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휩쓸려 안 전 국장을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또 1,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건 아닌지 대법원이 오늘 파기환송을 한 만큼 면밀히 다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돼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 포로에 대해선 살아 돌아온 생환 포로와 달리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A씨에 붙인 B씨는 6.25 당시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북한에 억류된 상태에서 북한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고 살아가다 1984년 사망했습니다. A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국방부를 상대로 국군 포로였던 아버지의 북한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군 포로 송환법은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하지만 살아서 돌아온 이른바 등록 포로에 대한 보수만 규정하고 있고 귀환하지 못하고 억류지에서 사망한 사람 등은 지급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B씨는 대한민국에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 포로로 생환 포로와의 동등한 보수 등 지급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국군 포로 송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와 미귀환 사망 포로 사이 보수 지급의 차이를 둘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미귀환 사망 포로가 더욱 비극적인 삶을 살았으므로 더 우대해야 하고 그 유족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더 크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또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하지만 국군포로 송환법의 억류기간 보수조항이 지난 2007년 시행된 점 등을 들어 1984년 사망한 B씨는 보수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등록포로의 보수청구권 조항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사망한 B씨는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어 보수 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상속 등을 원인으로 그 권리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1951년 휴전 협상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은 한국군 실종자 및 포로 수를 약 8만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1953년 포로 교환 당시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는 8,3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고령이긴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 상당수 국군 포로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군 포로 송환은 2010년 1명을 마지막으로 10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는 국군 포로는 마지막 1명까지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주택조합에 학교 신설 수요가 없어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청주의 A주택조합은 총 359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 지난 2018년 6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로부터 약 4억 5천만 원의 학교용지 부담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주택조합은 이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도 전입 학생이 특정 학년에 쏠리지 않으면 수용 가능하다는 인근 초중학교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일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취약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주택조합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당 지역은 취약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청주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 1부는 하지만 A주택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취약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주택조합 주장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장대로 0세부터 19세까지 인구의 총 합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취약과 직접 관련된 만 6세 아동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취약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설령 취약 인구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설령 이 사건 지역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부담금을 면제할지 말지는 지자체 재량으로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언뜻 주택 사업자 입장에선 억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인구 급증과 도시 팽창에 따른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취지에 충실한 판결로 보입니다. 한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